주막집 딸의 기발한 수수께끼. 옛날 아주 먼 옛날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이라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높은 고개 문경세제 자락에 아주 특별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주막은 국밥 맛이 좋기로도 유명했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바로 주막을 지키는 어린 딸 분이 때문이었습니다. 분이는 나이가 이제 갓 15 남짓 되었는데 어찌나 총명하고 눈치가 빠른지 웬만한 어른 뺨치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막에는 늘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북적였습니다. 개중에는 밤새도록 글 읽는 소리를 내며 학구열을 불태우는 이도 있었고 과거 급제는 뒷전이고 술판을 벌이며 시를 읽는 한량들도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국밥을 나르고 술상을 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깨 너머로 선비들이 나누는 대화며 그들이 은조리는 어려운 시구들을 귀담아 듣곤 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분이는 10년 넘게 주막에서 온갖 식자층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덕에 글만 안 배웠을 뿐이지 세상 이치와 학문 돌아가는 꼴을 훤히 꿰뚫고 있었답니다. 어느 해 과거 시험 날짜가 다가오자 주막은 여느 때보다 더욱 붐볐습니다. 방이란 방은 모두 꽉 찼고 마루 끝까지 선비들이 들어차 앉을 자리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한양 세도가의 자제인 김선비였습니다. 김선비는 비단 옷을 휘감고 값비싼 갓을 쓴 채 거드름을 피우며 주막 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봐 주모, 국밥에 고기가 왜 이리 적어? 돈을 줬으면 값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시골 주막이라 그런지 인심 한번 고약하군. 김선비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주모를 괴롭혔습니다. 주모는 과거 보러 가는 귀한 손님이라 참으며 굽신거렸지만 분이는 그런 김선비의 태도가 영 마땅찮았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학식과 가문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주변에 앉은 가난한 선비들을 향해 혀를 차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어이, 저기 구석에 앉은 허름한 선비 양반. 자네는 책보따리를 보니 10년은 좋게 공부한 것 같은데 아직도 급제를 못했나 보구만. 쯧쯧, 머리가 나쁘면 일찌감치 농사나 지을 것이지 헛물만 켜고 있네 그려. 김선비의 비아냥거림에 구석에 앉아있던 박선비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선비는 비록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눈빛만은 맑고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분이는 국밥 그릇을 쟁반에 담아 나르며 김선비의 오만방자한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김선비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붓과 종이를 꺼내 들더니 휘갈겨 시 한 수를 쓰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외쳤습니다. 자, 여기 모인 선비님들. 내 무료함을 달래고자 문제를 하나 낼 테니 맞춰보시게들. 내가 쓴 이 시에 운을 띄워 화답하는 자가 있다면 내 오늘 술값을 몽땅 내겠네. 허나 아무도 답을 못한다면 여기 있는 모두가 내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술을 한 잔씩 올러야 할 것이야. 주막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선비가 쓴 시는 어려운 한자어와 고사성어가 뒤섞여 있어 웬만한 학식으로는 뜻을 파악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선비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껄껄 웃으며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허허, 역시 시골 구석에 박혀있는 인재들이라 수준이 뻔하군. 한양의 내 벗들이라면 단숨에 붓을 들었을 것을.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나오던 분이가 김선비의 탁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술상이 비었기에 채워드리러 왔습니다. 헌데 그 시가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김선비는 어린 계집아이가 말대꾸를 하자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드느냐? 국밥이나 나르는 아이가 감히 선비들의 풍류에 참견이라니 썩 물러가거라. 하지만 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글생글 웃으며 김선비가 쓴 종이를 흘기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글은 배운 적이 없어 까막눈입니다만 선비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저 어려운 글자만 잔뜩 늘어놓았을 뿐 정작 마음을 울리는 뜻은 없어 보입니다. 진정한 학문이란 백성들이 알기 쉽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 들었는데 선비님의 글은 그저 남을 깔보려는 자랑거리로만 보입니다.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감히 양반에게, 그것도 한양 세도가의 자제에게 주막집 딸이 저런 당돌한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선비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에이, 이 건방진, 내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내가 글을 아느냐, 이치를 아느냐? 글자는 모르지만 이치는 조금 압니다. 주막 일을 10년 하다 보니 오고 가는 손님들 속에서 배운 것이 제법 많거든요. 정글이 잘나셨으면 저와 내기 하나 하시지요. 내기? 감히 내까짓게 나랑 내기를 해? 김선비는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 당돌한 아이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피한다면 양반 체면이 구겨질 것이 뻔했습니다. 좋다. 무슨 내기냐? 내가 지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야 할 것이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이기면 선비님께서 오늘 이 주막에 있는 모든 손님의 술값과 밥값을 내시고 저기 계신 박선비님께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김선비는 콧방귀를 뀌며 승낙했습니다. 글도 모르는 주막집 딸이 저를 이길 리 만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탁자 위에 놓인 빈 술잔 하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내겠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이치를 글로 배우셨다 하니 아주 쉬우실 겁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만 잡을 수 없고 그릇에 담을 수 있지만 넘치지 않으며 칼로 베어도 베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이 술잔 안에 담아 보여주십시오. 김선비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잡을 수 없고 베어도 베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필시 바람이나 공기 혹은 그림자 같은 것일 터였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부채를 펼쳐들었습니다. 허허, 아주 쉬운 문제로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바람이 아니더냐? 내 이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 술잔에 담아주마. 김선비는 부채를 3개 붙여 술잔 위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자, 보아라. 바람이 술잔을 스치고 지나갔으니 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바람은 잠시 스칠 뿐 술잔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술잔 안에 온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김선비는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물인가? 아니, 물은 칼로 베어지지는 않지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인가? 그림자는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김선비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딱 맞아떨어지는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주막 안의 다른 선비들도 저마다 수군거리며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선비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김선비는 자존심을 굽히고 억지로 물었습니다. 도저히 모르겠구나. 그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억지 부리지 마라. 분이는 빙그레 웃으며 주전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김선비가 들고 있던 빈 술잔의 막걸리가 아닌 맑은 물을 천천히 따랐습니다. 그러자 주막 안에 횃불빛이 물 위로 비치며 일렁거렸습니다. 보십시오, 선비님. 이 잔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있지 않느냐? 자세히 보십시오. 물 속에 횃불의 불빛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빛은 눈에 보이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고 그릇에 물과 함께 담을 수 있지만 넘치지 않으며 아무리 칼로 물을 베어도 그 안의 빛은 베어지지 않습니다.
분이는 잔을 들어 김선비의 눈앞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찰랑이는 물속에서 불빛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책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눈앞에 빤히 보이는 것도 마음이 어두우면 보지 못하는 법이지요. 주막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와 하는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구석에 있던 박선비도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김선비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패배를 인정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김선비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다시 한번 분이를 쏘아보았습니다. 에이, 이것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진정한 학문의 깊이를 겨루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김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보찜 속에서 아주 낡고 귀해 보이는 서책 한 권을 꺼내 탁자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정녕 그리 똑똑하다면 이번에는 내가 내는 문제를 풀어보아라. 이번에야말로 내 미천이 드러날 것이다. 김선비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에 아주 기이한 그림을 하나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글자도 아니고 그림도 아닌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난해한 형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옛 성현께서 남기신 비기에 나오는 수수께끼다. 한양의 내로라 하는 대학자들도 풀지 못해 쩔쩔매던 것이지. 내가 만약 이 그림의 뜻을 푼다면 내 정말로 너를 스승으로 모시고 큰 절을 올리겠다. 허나 못 푼다면 너는 내일부터 이 주막 문을 닫고 떠나야 할 것이다. 주막 안의 분위기는 다시금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히 술값 내기가 아니라 주막에 존폐가 걸린 큰 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모는 사색이 되어 분이의 옷자락을 잡고 말렸습니다. 아가, 그만해라. 우리가 어찌 양반님을 이기겠니? 그냥 잘못했다 빌자. 하지만 분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김선비가 그린 기괴한 그림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꼬불꼬불한 선과 알 수 없는 점들이 뒤엉킨 그 그림은 도무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시골 계집이 어찌 알겠느냐. 이것은 문자의 기원과 주역의 원리를 모두 통달해야만 알 수 있는 난제 중의 난제. 이제 내 녀석도 끝이다. 분이는 한참 동안 그림을 응시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김선비의 미소는 짙어졌고 구경하던 선비들의 한숨 소리는 깊어졌습니다. 박선비마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림을 뚫어지라 쳐다보던 분이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선비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선비님, 정말 이 그림의 뜻을 제가 풀면 큰 절을 올리시겠습니까? 그렇고 말고 사내대장부가 시건을 하겠느냐? 어서 답이나 말해보거라. 분이의 눈동자가 촛불 아래서 반짝 빛났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탁자 위에 놓인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선비가 그린 그림 위에 젓가락을 딱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기괴한 그림 위로 젓가락 하나가 탁 하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주막 안을 가득 메우던 숨막히는 긴장감이 그 작은 나무 젓가락 하나에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분이와 김선비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그림 위에 놓인 젓가락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젓가락 하나 올려놓고 답이라 우길 셈이냐? 김선비의 호통에도 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영롱한 눈망울에 장난기 어린 웃음을 담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선비님께서 그리신 꼬불꼬불한 선은 마치 새 을자와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선비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억지로 갖다 붙이면 새 을자로 보일 수도 있겠지. 헌데 그게 어쨌다는 말이냐? 그 새 을자 모양 위에 제가 젓가락 하나를 가로로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무슨 글자가 됩니까? 분이의 물음에 김선비는 무심코 탁자 위의 글자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굽이치는 곡선 위에 가로로 놓인 젓가락. 새 을자에 한 일자가 더해진 형상. 김선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빌어먹을 걸. 순간 김선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분이가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빌어먹을 걸 자가 됩니다. 선비님께서는 천하의 이치를 통달하셨다면서 고작 15살 먹은 주막집 딸에게 답을 구하고 계시니 이것이 지혜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정답은 걸 자가 아니겠습니까? 분이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주막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본물 터지듯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하, 맞다 맞아. 지혜를 구걸하고 있으니 거지걸 자가 딱이네. 아이고 우리 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양반님을 한 방에 거지로 만들었어. 구석에 앉아있던 박선비마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킬킬거리고 웃었습니다. 김선비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지다 못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높은 학식과 가문을 자랑하려 낸 문제가 도리어 자신을 지혜를 구걸하는 거지로 만들어버린 꼴이 되었으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곧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감히 천한 계집아이가 양반인 자신을 농락했다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된 것입니다. 김선비는 탁자를 쾅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내 인연, 내가 감히 나를 능멸하느냐. 김선비의 고함에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주막 안에는 다시금 살벌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주모가 놀라서 달려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어린 것이 철이 없어 그렇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비켜라. 내 오늘 이 요망한 것에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을 것이다. 약속? 이런 말장난 따위에 내가 절을 할 줄 알았더냐? 썩 빌지 못해. 김선비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시켜 분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험상궂은 하인들이 분이의 팔을 잡으려 할 때였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구석에 있던 박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비란 모름지기 일구이연하지 않는 법이요. 수많은 증인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힘으로 억누르려 하다니 부끄럽지 않으시오? 김선비는 박선비를 쏘아보았습니다. 자네는 또 뭔가? 꼴을 보니 과거 시험 한 번 붙어보지 못한 촌구석 선비 같은데 내 일에 참견 말고 빠지시게. 안 그러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걸세.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선비이나 옳고 그름은 분별할 줄 아오. 승부는 승부요. 패배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양반의 도리가 아니겠소? 박선비의 올곧은 말에 주변 선비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소, 약속은 지켜야지. 아까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아이를 상대로 너무하는구려.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김선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한양 바닥에 소문이 나서 과거 길은커녕 가문의 망신이 될 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저 어린 계집에게 절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선비의 눈동자가 교활하게 번뜩였습니다. 좋다. 내 너의 그 잔재주는 인정하마. 허나 이것은 진정한 학문이 아니라 그저 말장난에 불과해. 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김선비는 품속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주머니에는 가문의 문장이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함의 열쇠다. 허나 보물함은 한양 내 집에 있지. 지금 여기서 마지막 문제를 내서 내가 맞춘다면 내 정말로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내 전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마. 그리고 너를 내 양녀로 삼아 한양에서 귀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이라니, 그리고 양반가의 양녀라니.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만약 이번에도 내가 헛소리를 하거나 답을 맞히지 못한다면 너는 내 종이 되어 평생 우리 집 마당을 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어미가 하는 이 주막은 당장 허물어 버릴 것이다. 어떠냐 하겠느냐? 이것은 내기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주모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분이야, 절대 안 된다. 주모가 말렸지만 분이는 김선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김선비의 눈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거절하면 당장이라도 하인들을 시켜 주막을 난장판으로 만들 기세였습니다. 분이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지요. 대신 이번에는 딴말하기 없기입니다. 오냐 맹세아마. 여기 있는 모든 선비가 증인이다. 김선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탁자 위에 놓인 국밥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주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마지막 문제를 냈습니다. 세상에는 소리가 없는 것이 있고 형체가 없는 것이 있다. 내 너에게 명하노니 지금 당장 꽃이 피는 소리를 내게 들려다오. 주막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꽃이 피는 소리라니. 꽃이 필 때 무슨 소리가 난단 말인가? 그것은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요. 자연의 섭리 속에 숨겨진 침묵의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억지 중의 억지였고 애초에 풀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저런 억지가 어디 있어? 저건 그냥 못 맞추게 하려는 수작이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분이를 안타깝게 쳐다보았습니다. 박선비도 이번만큼은 도울 방법이 없어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김선비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어떠냐? 내 아무리 말재주가 뛰어나다 한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를 수는 없을 터. 꽃이 피는 소리를 흉내라도 낼 셈이냐? 펑 하고 피느냐, 스르륵 하고 피느냐? 허허허. 김선비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주막을 가득 메웠습니다. 분이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꽃이 피는 소리. 누구도 들어본 적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소리.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은 노비가 되고 어머니의 주막은 사라지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분이의 머릿속에 지난 봄, 뒷산 진달래꽃 아래서 보았던 풍경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따뜻했던 그 순간의 기억. 분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깊은 호수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분이가 포기하고 도망가는 줄 알았습니다. 김선비는 낄낄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딜 도망가느냐? 내기를 했으면 승부를 봐야지. 하지만 잠시 후 분이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주 뜻밖의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른 장작 한 개비와 낡은 부채 하나였습니다. 분이는 김선비 앞 탁자에 장작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부채를 펴들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장작으로 꽃 피는 소리를 내겠다는 게냐? 김선비가 코웃음을 쳤지만 분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로
탁자 위에 놓인 마른 장작을 향해 천천히 아주 정성스럽게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살랑살랑. 부드러운 바람이 장작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저 마른 나무 토막과 부채질이 꽃 피는 소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시간이 흘러도 장작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김선비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이었습니다. 그만. 언제까지 이따위 헛짓거리를. 김선비가 소리치려는 찰나 분이가 부채질을 멈추고 장작을 집어들어 김선비의 귀에 가까이 가져다 대었습니다. 쉿. 선비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들리지 않으십니까? 뭐가 들린단 말이냐? 아무 소리도 안 나지 않느냐? 아니요, 들립니다. 제 마음에는 분명히 들립니다. 분이는 김선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주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 마음에는 분명히 들립니다. 분이의 그 말에 김선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작을 부채질하며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막 안의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른 장작에서 꽃이 핀다니, 그것도 소리가 난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부채질하던 장작을 집어들더니 주막 한가운데서 타오르고 있던 화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마른 장작을 시뻘건 숯불 속에 쑥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이보게. 뭐 하는 짓인가?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분이는 조용히 화로를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한 마른 장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타닥, 탁, 타다닥. 마른 나무가 열기에 터지며 경쾌한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붉은 불길이 장작을 감싸며 확 타올랐습니다. 어두웠던 주막 안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분이는 그 붉게 타오르는 불길을 가리키며 김선비를 향해 외쳤습니다. 선비님, 들리십니까? 저 소리가 들리십니까? 에이, 이건 그냥 나무 타는 소리가 아니냐? 김선비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분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앙상했던 나무 토막에서 붉고 화려한 꽃이 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불꽃이라 부르지요. 불꽃도 엄연한 꽃. 저 타닥거리는 소리는 차가운 나무 속에 잠들어 있던 불꽃이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피어나는 우렁찬 함성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확실한 개화의 소리가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순간 주막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불꽃.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 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불꽃도 꽃이지. 와, 기가 막히네. 나무에서 불꽃이 피었으니 꽃이 핀 게 맞네 그려. 소리도 아주 요란하고 말이야.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쾌한 이치였습니다. 김선비는 멍하니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낸 문제는 소리 없는 꽃이 피는 소리를 내라는 억지였는데 분이는 소리 있는 불꽃으로 그 모순을 완벽하게 깨트린 것입니다. 구석에 있던 박선비가 부채를 접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허허, 훌륭하도다. 매화는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고 불꽃은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며 피어나니 그 어떤 꽃보다 치열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가졌구려. 이 내기는 분이 낭자의 완벽한 승리요. 박선비의 판정에 주막 안에 있던 모든 선비가 박수를 치며 동의했습니다. 승리, 승리. 김선비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약속대로 전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분이를 양녀로 삼거나 아니면 한양 바닥에 약속을 어긴 파렴치한으로 소문이 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김선비는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이년이 요망한 말장난으로 양반을 능멸했다. 전년을 당장 포박하고 이 주막을 다 때려 부수어라. 예. 김선비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주모는 비명을 지르며 분위를 감싸 안았고 주막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선비들이 말리려 했지만 힘센 하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뒷짐을 지고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감히 천한 것들이 어디서 머리를 굴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걸 보여주마. 하인의 몽둥이가 분이의 어깨를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이놈들.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주막을 뒤흔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박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박선비가 높이 쳐든 것은 다름 아닌 마패였습니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가 불꽃을 받아 황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아, 암행어사? 김선비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몽둥이를 들었던 하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막 문이 벌컥 열리며 역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상감마마의 명을 받들라. 박선비, 아니 박어사는 김선비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명색이 선비라는 자가 학문을 닦기는커녕 백성을 괴롭히고 내기에 지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 죄가 무겁다. 또한 너는 내 아비의 권세를 믿고 과거 시험을 보기도 전에 부정청탁을 하러 가던 길이 아니더냐? 김선비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아이고 어사 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그 아비에게도 죄를 물을 것이니라. 역졸들이 김선비와 하인들을 줄줄이 엮어 끌고 나갔습니다. 주막 안의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주모와 분이는 박어사 앞에 엎드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모녀를 살려주셨습니다. 박어사는 인자한 미소로 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거라. 내가 나를 살린 것이나 다름없다. 내 기지가 아니었으면 저 오만한 자의 콧대를 꺾지 못했을 것이다. 너는 비록 글은 배우지 못했으나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해안을 가졌구나. 박어사는 김선비가 내기 판돈으로 걸었던 비단 주머니를 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약속대로 내가 딴 것이다. 이 안에 든 재물은 너의 학업을 위해 쓰도록 하라. 너 같은 인재가 주막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깝구나. 분이는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분인의 주막은 문경세제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암행어사도 감탄한 천재 소녀의 주막이라는 소문이 퍼져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박어사의 후원 덕분에 뒤늦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국밥을 나르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훗날 곤경에 처한 백성들을 지혜로 구해주는 여성 선비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세상은 책 속에만 길이 있다고 말하지만 분이는 보여주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도 찰랑이는 물잔 속에서도 배움은 있다는 것을요. 편견을 깬 작은 소녀의 지혜,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불꽃이 아니었을까요?